선운산 도소람 마애불. 예부터 이곳에 전설 하나가 전해진다. 마애불 배꼽에 숨겨둔 검단선사의 비기를 꺼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 1820년 전라감사 이서구가 비기에 손을 대지만 벼락이 내리쳐 황급히 비기를 다시 넣을 수밖에 없었다. 훗날 비기를 꺼낸 사람은 동학의 지도자 손화중이었다. 이때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32살의 젊은 그를 따르기 시작한다. 고창군 공읍면 구순의 마을.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탐관오리의 학정에 민중들의 눈물이 구순회로 흘러들었고 급기야 농기구 대신 무기를 든 농민들은 새 세상을 열망하며 이 나라에 혁명이 시작했음을 선포했다. 봄비가 장마처럼 이어지던 어느 봄날, 신정일 선생의 여정은 무장기포지에서 시작한다. 방백수령까지 모두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한갓 자신을 살찌우는 것과 가문을 빛내는 데에만 급급하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해가지고 1894년 3월 20일 이곳에서 호남 창의소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세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데가 바로 이 무장기포 현장이죠. 무장기포를 이끈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그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자락에 세 장군을 상징하는 소나무가 서 있다. 그들 중 손화중은 무장기포를 가능하게 한 주역이었다. 동학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포교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했거든요. 정읍 사람이잖아요. 손화중은 이곳에서 무장에서 대접주를 지냈었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손화중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손화중의 동학포들이 교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장기포를 했죠. 동학 대접주였던 손화중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사된 무장기포. 농민군들은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세상을 외치며 본격적으로 기병한다. 그것은 지역 수령과의 싸움에서 벗어난 혁명의 시작이었다. 물세를 감면해달라고 나섰던 농민들이 이곳에 이르러서는 이제 포구관민, 척양척외를 말하자면은 여기 이곳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갖다가 구하고 나라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펼쳤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무장기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고문을 낭독한 농민군은 무장관아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전주성으로 진격한다. 꽃이 예쁘다. 선생님, 이런 날도 걸으십니까? 비 오는 날 밥 안 먹습니까? 일본 특강에 보면은 그걸 오규원 시인이 시로 쓰기도 했어요. 한 번 비에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사실 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에 젖고
인생이 졌고 상념에 졌고 그리고 또 역사에 졌고 자연에 졌고 사실 사람에 졌고 젖어가지고 살아야만이 인생을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젖은 곳을 싫어해요. 마른 곳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건질 것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들인데 좀 비가 내린 날은 촉촉이 젖어서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더 어떤 동학을 현장을 취재하는 데는 비가 내리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농민군의 진격은 1년 살림을 준비해야 하는 농사철에 시작됐다. 굶어 죽을지 알면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절박감. 그것이 바로 1894년의 현실이었다. 농사를 해야 하는데 농사 다 때려쳐버리고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바로 무장기 포고문을 발표하고 바로 백산으로 가던 백산 거쳐가지고 전주까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농민들을 혁명의 길로 이끈 데엔 동학의 힘이 컸고 그 중심에는 손화중이 있었다. 손화중이 대접지로 있었던 여기 무장에 동학이 그렇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손은사포 소람의 마해불의 그 배꼽의 비결을 꺼낸 비결 탈취 사건이거든요. 비결을 꺼내게 되면은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손화중이랑 오시영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비결을 꺼내고 나니까 동학의 세상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하니까 민중들이 엄청나게 동학으로 밀려들었었어요. 손화중의 비결 탈취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쩌면은 동학농민혁명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거예요. 농민군들은 두암 저수지를 지나 소숙제를 거침없이 넘었다. 손화중이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도 커져갔다. 손화중이가 왕이 될 것이다. 동학의 세상이 올 것이다.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세자 주문 중 제일 첫 자가 바로 모실 시자예요. 모신다는 것. 모두 사람 안에 하늘님이 깃들어 있다. 사람이 하늘이다. 인내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지껏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동학의 가르침은 혁명의 불씨가 됐지만 두려움마저 앗아갈 수는 없었다. 혁명의 실패는 곧 반역이었고 목숨을 내주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삼족을 없앱니다. 삼족. 그러니까 역적이 되게 하면은 그 집터를 파기 전에 숯불로 지집니다. 지져가지고 파가지고 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역적의 집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그걸 갖다 말이나 노새가 먹어도 역적질을 한다. 발본색원이라고 하지요. 감히 나라의 반역을 생각한 꿈도 못 꾸는데 그 당시에 많은 농민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일어나서 갔던 데가 바로 이 길입니다. 사소한 먹는 것 때문에 또는 사소한 돈 때문에 인생을 걸면은 좀 인생이 너무 한심하잖아요. 동학의 새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는 뭐 재산이 아니잖아요. 권력도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열망 하나 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이 되길 꿈꿨던 농민군은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도 큰 희망이었다. 그때 당시에 농민들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가 난네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 속에 함축된 의미들이 정말로 많지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 민중들이 탐과 놀이들 또는 뭐 정말로 그 국가에서 많은 세금 그런 것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는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열화와 같은 후원과 지지를 보냈을까. 농민군들을 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열렬히 환호하고 잘 갔다 오라고 배웅했을 것 같아요. 손아둥이나 김덕명, 최경선도 문초를 했을 거예요. 국문을 했을 것인데 남아있는 것이었고 오로지 전봉준에 대한 공초 기록만 남아있어요. 손아둥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아둥을 붙잡아 갈 적에 아주 훤칠한 아주 잘생긴 사내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손아둥이죠. 동학을 가장 철저히 지켰던 한 남자가 그 사진 속에 남아있죠. 사실 뭐 이 봉학 교도들과 이 무장에 말하자면은 관리될 과도 전부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손아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기 그 팽나무 밑에 쭉 서 있는 비석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장 사람들은 이 무장 현감이나 다른 사람들에서 원한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둬 가지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포지를 출발한 농민군들은 무장읍성에 무혈 입성한다. 125년 전 거센 혁명의 물결이 흘러든 곳이지만 무장읍성 안 건물 어느 한 곳 훼손된 곳이 없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군들은 어떤 그 나라를 갖다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나라를 지었거나 이게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무장읍성 같은 경우도 그대로 객사나 동원이나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죠. 우리 문화유산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었던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죠. 여기도 같은 그림인가요? 여기는 화병은 없고 꽃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을 하나를 지으면서도 우리 민족이 멋과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꽃 하나를 이렇게 딱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 후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런 그 돌에 새겨진 꽃 한 송이를 가지고도 유추할 수가 있죠. 세상을 말끔히 씻어내는 봄빛 속에 무장읍성의 아름다움이 더 눈부시게 피어난다.
간디, 인도의 성인 그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처럼 동학은 사실 그렇게 동학농민혁명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북접의 최시영이나 서장훈, 마찬가지로 손아중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금치 싸움에 진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동학농민혁명 전쟁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가책감, 일말에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 가정해 봅니다. 하지만 혁명에서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일. 전봉주는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펼친다. 쓰러져가는 헤아릴 수 없는 목숨들. 그들을 위해 손화중은 군수품과 군량미 조달에 주력하며 일본군이 남해안 쪽으로 상륙해 올 것에 대비해 나주와 광주 지역을 지킨다. 삼리기포가 있을 적에 손아중은 합류하지를 않았었어요. 광주 일대를 지키려고 오지 않았고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김계남은 바로 금산으로 해서 청주로 갔고 전봉주는 바로 우금치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후방에 남아가지고 후방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손아중이었었죠. 안녕하세요. 뜨거운 커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동학사상 사람을 하느님처럼 섬기는 그 섬긴 사회, 그것을 세계 속으로 수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도 없을 것이고 싸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늘, 모든 사람이 하늘이라면 서로 공경하고 사는 사회,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민군의 총관령이었던 손화중. 그는 동학을 신봉하는 신앙인이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이 머물며 동학 집회를 열던 도소가 고창군 성송면 괴치마을에 남아있다. 손아중이 여기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있었을 거예요. 전라도의 집강소가 53개가 9년이 펼쳐지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동학을 널리 펴면서 사익여천, 사람 안에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다 하느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섬겼던 것이 바로 동학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사학, 기독교에서도 딱 중요한 거,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동학이나 서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람이 하느님처럼 섬기며 사는 세상, 그것을 염원했던 것이 바로 동학이었고 우리 민중들의 정말로 앞서갔던 사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시대를 앞선 민중의 꿈은 일본군과 관군의 신식무기 앞에서 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가보년 11월 우금치 전투에서 전봉준이 대패하자 농민군은 재기불능 상태가 됐다. 손아중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동학농민군이 실패로 돌아가고 태인에서 해산하고 나니까 전봉주는 그 피놀이로 갔고, 그다음에 그 김계남은 회문산으로 갔고, 바로 그 손아중은 이곳 이씨 제실로 숨어들었어요. 이곳에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제실직이 이봉우한테 내가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나를 고발하고 가서 포상을 받아라 해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붙잡혀간 곳이 이 제실입니다. 평야지의 논밭에 자리한 이씨 제실은 은신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 숨을 수도 없고 재기를 도모할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손화중은 자신의 마지막을 의연하게 맞이한다. 동학의 가장
심취했었고 동학사상을 널리 펼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사람이 바로 손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죽음의 직면에서도 많은 감회, 전봉준과 김계남과는 다른 또 다른 감회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손아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전봉준 같은 경우도 서당 훈장을 지낼 정도로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고 김계남은 양반 가문이었잖아요. 손아중 같은 경우도 젊어서부터 유불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지리산에 공부를 하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종교적인 것에 심취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시대가 그 당시에 공부만 하게 만들지를 않았잖아요. 동학농민혁명에 뛰어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가족들도 비참한 치유를 맞을 것을 염려하면서 살았던 불운했던 지식인의 초상이 바로 손아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두꽃 피는 가보년이 2번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시신도 기록도 찾을 수 없는 동학농민혁명의 주역 손화중. 그가 그리고 이름 없는 농민들과 함께 꿈꾼 건 사람이면 누구나 하늘처럼 대접받는 세상이었다. 125년 전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고 싶었던 그 세상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을까?